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니까 결국 실패를 했다가 이번에 공공이 나서면서 LHSH가 같이 나서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쪽방촌을 개발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순환 개발을 통해서 개발되는 동안에도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구임대주택 365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입주하게 하시는 그런 모델인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쪽방 비닐하우스는 원래 2007년에 계획 발표하면서 2009년까지는 없애겠다 이런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시간 계획을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2009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쪽방은 남아있고 비닐하우스는 남아있으니까 실패했지만, 이런 시간 계획이 있는 주거 전략을 세우라는 게 유엔의 권고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 전국의 10개 쪽방촌, 그리고 전국의 10개 쪽방촌뿐 아니라 사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쪽방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정부가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주거 전략을 세우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쪽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시원 지하 다 문제이니까 이 비적정 주거들을 포괄해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지, 사실은 우리는 유엔에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어요. 원래 2030 SDG라 해서 2030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서 저의 바람은 지금처럼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다면 계획을 세우면 잘 세우면 2030년 뭐 한 35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주거 전략을 세우자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빈곤 비즈니스가 횡행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쪽방촌뿐 아니라요. 대학가에도 그 이혜미 기자의 첫 번째가 그 동자동 그러니까 쪽방촌이었고, 두 번째가 대학가 그 불법 쪼개기 하는 데였는데요. 이렇게 빈곤 비즈니스가 횡행하는 곳, 기업형이거든요. 이런 데는. 이런 곳에 관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요번에 방식이 보여준 거죠. 수용을 통해서 문제가 많은 지역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영등포구청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는 주거복지의 주거권의 책임 기관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하고, 지방정부는 어떨 때는 우리 동네에 매입임대주택 짓지 마, 뭐 이렇게까지 지방정부는 나왔는데, 영등포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등포구청 의회에서 쪽방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게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만 하고 그 뒤에 아무런 그 예산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지면 그 재정적인 부담, 수급자분들이 들어가시는 재정적인 부담을 다 그 구청에서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도 다 이러냐? 그렇지 않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면 그것에 따른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관리 단계에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21대 국회에서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싫어 이렇게 얘기 못하죠. 그 제도적인 거를 마련해주지 않고 지자체가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거급여를 통해서의 쪽방촌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주거급여를 올리면 그만큼 또 임대료가 오거든요. 올라가서. 그래서 20대의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과 임대료 규제가 없으면 결국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불법 쪼개기 문제 말씀드렸는데, 동해에서 올해도 펜션에서 6명 돌아가셨고, 작년에도 펜션에서 3명이 대학생이 갔다가 죽었고, 이 문제가 다 불법 문제거든요. 불법 쪼개기 내진 무단 용도 변경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칼을 빼들기는 했어요. 불법 쪼개기에 관해서 대응하겠다는 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탄희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제도를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건축법 시행령만 바꾸면, 법률을 아니라 시행령을 바꾸면 이 불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그 불법 문제에 관련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 강화. 이게 그러니까 쪽방처럼 열악하거나 그 아까 반지하처럼 층수가 지속적으로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외국은 못 살게 하는 거죠. 임대는 최소한 못 놓게 하거든요. 이런 규제 도입도 우리나라에 필요하고요.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 이것들이 지금 시작은 되고 있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도시원은 앞으로 짓는 건 7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못 짓는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많은 문제가 기존 고시원이거든요. 1평짜리 고시원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100일 사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너무 심한 것. 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임대 금지다. 외국은. 이건 유럽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6번째로는 쪽방이 그 눈에 보이는 쪽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0개 쪽방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쪽방촌이 하나도 없을까요? 없는 걸로 돼 있는 게 10개 쪽방촌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조세, 수원에도 쪽방촌이 있고요. 쪽방촌이 없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쪽방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울에도 그러면 뭐 동자동, 영등포 말고 쪽방이 없냐 명목동 이런 데도 다 있거든요. 이런 쪽방촌들, 숨어서 있는 쪽방촌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조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게 결국 개발 사업으로 비롯된 것인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인권 영향 평가를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것처럼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향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주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신흥당 대상 여기서 발제를 마칠까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기 매우 민망할 정도로 얘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이 오로지 하나 좀 그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그럼 여기서 그칠 것이냐, 영등포 쪽방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 것이냐, 그러지 말고 빨리 확산해야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를 우려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원영 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토론하는데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가는 거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최원영 소장님께서는 상상력답게 아주 획기적인 주거 복지 개선 수단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지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쪽방촌의 집주인, 그러니까 소유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어떠한 구조였는지 그리고 소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저도 뭐 영등포 이 쪽방촌 철거 사업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라기보다는 공공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민간과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사는 사실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현장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게다가 쫓겨나지 않는 개발이라는 점에서 저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계기는 2018년 11월 9일이죠.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에 우연히 방문한 쪽방촌에서 쪽방 주민 한 분이랑 친해졌는데, 네, 근데 그분께서 이 동네 이 골목 쪽방은 우리 집주인 한 사람 소유다. 이 사람은 이 근처에 역세권에 빌딩도 하나 세웠대. 이 말을 하나 듣고 이제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명목동이나 아니면 전농동이나 이런 곳에 분산되어 있는 쪽방 같은 경우는 아직 행정망원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공공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제가 지금 1년 전 보더라도 수치를 조금 까먹었는데요. 네, 서울시의 쪽방 현황 내부 자료 2018년 9월 기준이고요. 318채 쪽방 건물 가운데 등기가 되어 있는 243채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사실 243채만 조사할 수 있었던 건 나머지 우억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가운데 공동 명의자도 있기 때문에 270명 소유주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놀랐던 것은 그 쪽방 주민들을 워낙 많이 만나면서 다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말 문서로도 그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했을 때 빈곤의 현장을 생각했을 때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어렵지만 집주인이라던가 이제 같이 살면서 으쌰으쌰 힘내보고 이런 장면이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잘 연출되곤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70%, 188명, 69.62%거든요. 이 정도의 집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쪽방은 소유만 하고 거기서 중간에 관리인만 두고 따박따박 월세, 현금으로 왜냐면 이분들이 월세 공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식으로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20년, 30년, 길게는 40년까지 가능했었는데 언론이라던가 여러 기관에서 아무래도 쪽방의 이면을 바라보기는 좀 그런 데는 이제 정성을 쏟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봤을 때 318채 중에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건물은 56채에 달했고요. 그 가운데 일가족까지 추정되는 그런 경우도 봤을 때는 22.01%가 쪽방 건물의 21.01%가 그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다던가 그런 경우 다주택 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는 언제 매입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봤더니 개발 소식만 들리면 이제 쪽방을 사들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부산, 세종, 창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 영등포 이야기는 영등포도 항상 개발 소식 끊이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제일 심각했던 곳은 용산. 용산 이쪽은 2006년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이런 당군 이래로 최대의 개발사업 이런 소식들이 많았죠. 그때 정말 손바뀜이 빈번했고 창신동 이 동네도 뉴타운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때의 이명박 정부 시절 이재용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실제로 이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7억 3천만 원 상당의 쪽방 건물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쪽방촌 투기라고 이름이 불리면서 난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집주인일까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 이런 거 너무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타워팰리스에 사는 소유주가 조금 놀라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2008년에 4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서 쪽방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2세였습니다. 사실 22살에 4억 가까운 대출을 내서 쪽방 건물을 산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뭔가 경제관념이 굉장히 특출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식의 행태가 정말 많았고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도 영등포 쪽방촌에서 쪽방 건물을 매입했던 한 분이 한 3년쯤 뒤에 동자동 쪽방촌도 하나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했을 때 어떤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 안 되더라도 쪽방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도 경향신문 그 일면에 23만 3천 원 고스란히 가져간다라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친해진 쪽방촌 주민분이 2018년도에는 이 집주인은 좀 더 너무했어요. 왜냐면 2018년도에는 21만 3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월세가 22만 원이었어요. 근데 23만 3천 원으로 오르니까 25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3만 원을 올렸다는 거는 되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이렇게 주거급여가 올라가면 그 오른 만큼 월세를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주거급여를 이런 쪽방촌 주민에 한해서는 주거급여를 그냥 무한으로 올린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번에 영등포 대책을 보고 나서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랬던 점은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이 주로 종로구와 왜냐면 종로구에는 두 거대 쪽방촌이 있기 때문에 1,000
호라고 해야 될까요? 1,000호가 훨씬 넘는데도 이제 그리고 종로의 어떤 개발 안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가 먼저 응답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지점도 있고요. 하지만 혹시 영등포 1월 20날에 발표된 이후로 부동산 카페 혹시 부동산 투자자들의 어떤 의 좀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검색해 봤더니 부동산 카페에서 영등포 쪽방을 사놨어야 됐다 이런 말들, 영등포 쪽방 지금이라도 살 수 있나요?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정책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뵀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사에 상세하게 소개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 보도가 지난해 5월에 있었고요. 6월에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동자동 사랑방 대표님들도 해가지고 거리로 나섰었는데 국가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덕현 상임활동과 함께 우리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영등포 쪽방 저희 사무실이 지금은 원효로에 있는데 전에는 이제 영등포 동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 쪽방은 거의 매일 이렇게 가게 되고 했었는데 2003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철거가 됐었어요. 그때 포크레인으로 집을 단면으로 철거하는데 정말 칼로 케이크 자르듯이 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쪽방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뭐였냐고 하니 방음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쪽방 주민이 시끄럽지 않게 나무를 심기 위해서 쪽방 주민들이 철거되었죠. 그때 이제 한겨울에 20일에서 주민 추적 조사를 한 1년 반 정도 후에 진행을 했었는데 기사 제목이 쪽방 주민들 가도 반경 1km 대략 이랬습니다. 이랬었는데 말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로 갔냐?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거리로 가고 일부는 한 2, 3만 원 오른 바로 옆에 이제 물레동 쪽방으로 가시고 이랬던 거죠. 지금까지 쪽방 개발은 쪽방 주민들이 이제 축출되는 그런 역사였고 축출되어서 간 곳은 어디나 다를 바 없이 인근 쪽방이거나 더 열악한 곳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공공주택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반가웠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환영하는 논평을 만들어서 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홈리스 주거팀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월 20일 용산 참사도 나왔습니다만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동자동 사업가 이렇게 주거권 운동하는 단체 한 10개 단체들이 모여서 홈리스 주거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상시적인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논평 냈던 것들을 골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 사업이 어떻게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냐에 대한 말씀인데요. 좀 디테일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주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노숙인 복지법에 노숙인 등에 대해서 주거 지원을 뭐뭐뭐 해야 된다 중에 열거된 주거 지원입니다. 임대주택 제공 이런 것과 같이 임시주거 이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리에 계신 분들이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임대주택이 가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주거에서 적정한 주거로 바로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임시주거를 활용하는데 대부분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주거가 없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과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소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일단은 냉정하게 좀 인정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임시주거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 연간 150명 정도가 이제 다른 거처, 거리와 같은 이런 거처에서 임시주거로 가고 있고 또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임시 쪽방을 운영합니다. 응급 쪽방을 운영을 해서 250호 정도가 매년 정책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경험적으로 유효했다라는 거고 임시주거를 거친 분들 한 90% 정도가 그 주거 유지와 지역사회 정착을 하시는 걸로 서울시는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지만 무주거보다는 나은 거고 또 다른 주거로 갈 수 있는 발판 내지는 더 열악한 상태로 떨어지기 전에 어떤 그물망 이런 게 이제 임시주거의 기능인데 다 민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쪽방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민간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3만 3천 원이 쪽방 월세였으면 이제 주거급여가 26만 6천 원 됐으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민간의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가서는 너무 돈이 아까운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민간이 스스로 어떤 개선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최 선생님 발제를 보면 쪽방에 아프거나 장애 있거나 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 여성은 한 10% 정도만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무장애 설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돼 있죠. 휠체어 타신 분들은 쪽방에 못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많아 다 인덱스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서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그 2년 이내 들어오신 지 2년 이내 이렇게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항구적인 거처로 활용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과도기적 주거로 활용을 했고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쪽방의 순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임시 주거를 좀 공공에서 공급을 해서 어떤 무장애 설비라든지 어떤 그 여성 친화적인 어떤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자원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비적정 주거를 개선한 것과 동시에 그런 이제 과도기적 임시 주거를 좀 긴급주택 형태로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타운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설될 것인데 저희는 단순 이설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이 있죠. 자활시설이 있는데 사실 시설은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시설이라는 것은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표준을 강요한다는 그런 규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용의 논리, 규모경제 논리에 충실한 결과이지 사람은 모두 다 주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데에 자활시설이 단순히 이선된다.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 맞지 않고요. 노숙인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중심 실천과 주거선 접근 이런 것들로 사실은 다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 이런 데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 계신 분들, 자활시설에 계신 분들도 주거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급식소 같은 경우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에게 밥을 주는 데는 집단급식소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전국의 집단급식소, 노숙인 집단급식소 기준에 맞는 곳은 4곳밖에 없고 경기도에 2곳, 서울에 2곳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등포에 있는 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3년 내에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획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등포 바깥에서 이게 어떻게 공공주택 사업에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 지역 전역 쪽방이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동자동 주민들도 오셨는데 동자동 같은 경우는 또 특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나무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그 고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바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이 되어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개발이 막 움직이려고 신발끈을 메고 있는 지역에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냥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시행자들,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계획을 낼 때 거기에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방식이 영등포에서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15년도에 기존부터 11년도에 만들었던 계획을 수정했는데 결국은 엎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도정법을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방식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저희는 사실은 도정법을 넘는 상상력은 갖지 못했었고 도정법 상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을 하라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이든 도정법이든 간에 시행의 주체는 반드시 공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개발이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데에는 공공이 주체화돼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양동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고시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한 83명 조사를 해봤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45%가 계획 없다고 45%가 쪽방, 근처 쪽방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게 다시 들어오고 싶다라는 한 83% 정도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양동 지역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양동 지역이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아주 작은 지역인데 반을 잘라서 반은 소단위 정비지구 그리고 반은 소단위 관리지구예요. 관리지구는 그냥 소유자들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거고 정비지구는 뭐 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비지구가 619번지 정비지구라서 거기는 이제 철거가 예정됐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어쨌든 뭐 공공주택 사업 이런 거를 고려해 봄직한데 관리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주인들이 그냥 다 나가게 해서 예를 들어서 621번지는 3월 말까지 폐거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움직이지 않는 곳은 그냥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 일어나서 어떤 그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움직이는 곳에 있어서는 공공주택 사업이라든지 공공시행자 방식을 좀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스물스물 멸실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공이 좀 소유권을 가져와서 하는 방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쪽방 상담소 들어갈 건물은 잘 사요. 근데 정작 상담소는 좋아지는데 주민들의 수준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직접 사서 거기에 서울시가 이제 적정한 규모의 임시주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시행되지 않는 것도 좀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등포 쪽방도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저렴 쪽방 임대 지원 사업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안 갖고 하는 방식은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보도자료 낼 때 실패했다라고 공인을 서울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핵심은 소유권을 갖고 와라. 갖고 와서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곳에 있어서 개량을 해서 그곳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영등포 쪽방촌 같은 현지 개량 방식이 하게 되는 한계가 있고 민간 연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쪽방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나 지정청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적용하는 걸로 제가 의사결정을 했었고요. 처음에 제가 쪽방촌을 정비한다 했을 때 크게 놀랐던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께서 이게 서울시에 조사했던 자체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이었고 현장 가서 제가 느낀 건 4시쯤 갔는데 광야교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냥을 부르시면서 주민들께서 같이 어울리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구나.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이 개발 구상을 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짜야 되겠다. 우린 좋다고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재입주 시킨다고 하지만 그 사업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공동체가 깨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끼리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환영받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한 1년 정도 딜레이 될 수 있지만 단기별로 성의주단지를 만들고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가장 중앙적으로 뒀었고요. 저희가 이제 영동 쪽방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3가지 개발 방향을 설정해놨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의 어떤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저렴한 임대료로 더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시하자. 그리고 영등포 쪽방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지역의 쪽방촌 정비 사업을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 쪽방촌 정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환영받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경관 사업, 경관 개선 사업 등을 접목시켜서 쪽방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세부 추진 계획을 썼습니다. 작년 8월달 영등포 구청장님께서 장관님께 건의를 하셔도 그때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3개월 정도 개발 구성을 짜고 영등포구와 서울시에게 저희가 전화를 해서 TF를 구성하자.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과 10여 차례 계속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에 있는 자활지원과도 들어와서 쪽방 주민들 어떤 상황들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여기 계신 우리 최현 소장님이나 이동영 우리 활동가님이나 이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 주민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고 공공의 사업 시행을 할 때 LH라도 SH 공사라도 막 마이너스가 엄청나면은 이건 진짜 속도랑 사업이 안 되거든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영등포구나 이런 쪽방촌 같은 경우는 영도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이고 뭐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부지 내에서 채권 용적률을 많이 확보해서 기존 주민들 100% 수용하면서 그런 연구임대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분양으로 조금 충당하자는 그런 사업 구조를 짰고요. 그런 사업 구조가 이제 잘 정립이 돼야지만 다른 지역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다른 지역에도 이 쪽방 정비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등포구에서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이 그 직원들 굉장히 이 쪽방 정비에 대해서 열심을 해줬고요. 기초자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도자를 쓸 때 너무 좋게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 나왔는데 요거 하나로 끝나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보도자료를 기자님들 보시라고 쓴 게 아니라 나머지 서울 지역에 있는 쪽방이 있는 구청장님과 대전, 대구, 부산, 인천에 계신 지자체장님께서 좀 이 보도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워딩 쓸 때 굉장히 성심성의껏 썼고 또 그날 발표할 때 그 지역에 계신 기자님들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발표하기 전날에 저희 국장님과 같이 그 쪽방 주민들에게 어떤 무료 급식과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신 이제 요셉 의원과 광야교회 목사님과 원장님 신부님을 뵙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공공에서 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민들께서 동요하지 않도록 좀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쪽방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같이 이해는 기자님 좀 친해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원장님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발표한 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이행할 테니 동요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렸고 또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발표 날도 같이 오셔서 발표하는 그런 발표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또 이게 사업 시행자는 아니지만 사업 시행자 LH, SH 영등포구지만 그 인허가를 하는 이제 담당 부서로서 고민하는 게 이제 거기 있는 토지주들의 어떤 반발도 무시 못하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그 공시지가와 거래 시세 등을 거래해서 정당 보상을 해드려서 이게 굉장히 누구한테나 이렇게 환영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큰 반발 저항 없이 사업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 노력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어렵지만 공공기관의 사업성 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 모델을 많이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주거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성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정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간의 영역 또 이제 좀 더 저희 정부와 도시 기초자체와 소통하면서 그동안 하셨던 그런 노하우나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은 나머지 쪽방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 보는 업무가 3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3기 신도시에도 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 고민 문제로 계속 해왔거든요. 작년 초부터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비주택 거주자들이 이런 공공의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받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3기 신도시에도 따뜻한 한기 개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재생 쪽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신재생 수단을 해서 빈정 사업이나 청와관리사나 재생 혁신 사업을 하면은 국고를 1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매칭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국고전에 때문에 이 쪽방, 연금 쪽방도 단순히 쪽방만 보지 말고 주변 일을 포함해서 크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공공에서 역할들 이런 걸 같이 마무리해야만이 좀 더 크게 또 영역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시하고 국토부를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우리 가장 공공주택 총괄국이 있지만 재생계획단 쪽에서 굉장히 이 일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전국적인 쪽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 강조해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제 공주법 자체가 사실은 총 부장물의 50%가 공공이 이제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즉 조성 원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맡으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즉 민간 분양용을 얼마나 많이 이제 효율 이용을 높이고 잘 팔고 해야만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국가 세금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 수익을 맞출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토지용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구정 해부부터 충분히 건축계획까지 마무리하고, 또 단순히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연령별, 계층별, 또 성별로 해서 좀 다양하게 놓아야만이 또 임대 질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건축계획까지 이 지구정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성가격을 상업용지로 해서 임대주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제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수익성 이용을 해서 공원 유지나 녹지율도 좀 더 이제 도시 상업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면제 기준을 많이 강화하려고 현재 같이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쪽방촌이 이제 시범 사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국적으로 확산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뭐냐면 이제 지자체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만큼 많이 이제 중앙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 당근을 줘야지만 지원을 해줘. 그래서 선별해서 제한이 적고 내용이 주변 어떻게 잘 어울리냐 이런 거 위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업을 참여하면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중앙정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제2 사업을 맡으면서 제일로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한 지자체나 SH에서 같이 공동사업장 손해관 같이 손을 보는 구조, 돈이면 같이 되는 구조.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같이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쪽방촌을 이제 발표를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토론회가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대단한 것도 한데 또 한 측면으로는 또 한 달 정도 발표하고 지나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해서 좀 목표도 좋은 시라고 한 취지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김선범 과장님께서도 이제 사실은 사업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셨던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풀어냈던 방법들 사실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쪽방촌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뭐 10,000제곱미터 정도니까 사실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제가 복잡하고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좀 추가적인 성공 요인 아니면 론칭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굉장히 그 관계 기관이 많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서울시랑 그리고 공사공단, LHSS까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누구 하나는 잘했다기보다도 서로 협력이 잘 되고 공감대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쪽방촌은 이제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풀어서 어떤
쪽방촌의 문제를 이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모델, 성공적인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한 게 저는 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우리 사회나 이제 도시가 또 변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토론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비적정 주거라는 용어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좀 새로운 방법론과 그다음에 또 어떤 전략적인 노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창촌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공정 계산도 같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저희도 이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좀 영등포 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서울시에 약간 이제 그 김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저주거 기준의 미달한 가구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이나 10년 전부터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30만 가구 정도 서울에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쪽방촌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첫째는 굉장히 또 많은 또 그런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36%.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용산 1위고요. 영등포가 상위 4위권, 네 번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영등포, 동포, 공동, 쪽방촌 사업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뭐 도림동, 물레동, 신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초생활수급 이제 대상자라든지 이제 차상위 계층, 이제 뭐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11,000명 정도가 굉장히 좀 열악한 주거의 형태, 쪽방촌이 아니더라도 생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이제 중공업 지역이 총 2천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중공업 지역의 4분의 1이 또 영등포였어요. 아마 이제 예전에 이제 최초에 우리가 이제 공업 중심지로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규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개발이라든지 주거복지 사업을 하기가 사실 영등포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또 지적도 굉장히 좀 복잡한 실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여러 측면에서 도시정비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좋은 지역은 사실 이미 많이 추진이 됐고요. 근데 지금 총 43개의 이제 정비구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제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성이 없다든지 뭐 내부 갈등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주거 복지 관점에서 보자면 민간의 또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겠다, 우리 사회의 숙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비 사업을 또 해제가 되는 데가 또 한 3개 구역 정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놓칠 수 없어서, 그래서 뭐 오늘 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아까 제안해 주신 공공이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공공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좀 참여하는 방식을 먼저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또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어떤 단순한 이제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어떤 중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집수리, 뭐 가공주택 사업,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재생 사업, 이런 것도 역세권 정립해 가는 것들은 하나의 대안이 될거라고 보고요. 다양한 유형이 이제 필요하면서 또 약간 여기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또 기본적인 또 부정적인 인식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고 또 설명하고 풀어가는 또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영등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영등포의 쪽방촌이 이제 뭐 동대장에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영등포냐, 영등포 쪽방촌을 했느냐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영등포는 이제 서울로 보면 이제 3도심의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가도 수도권은 서남부의 또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등포에다가 어떤 변화를 주고 하는 것이 다만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영등포 도심을 개발하는 게 서울을 균형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와 또 국가의 경쟁력, 그다음에 또 국가적 또 과제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해결책이 여기에서 이제 전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연금으로 변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지역은 저희 세종 민화회관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쪽방촌 사업도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급한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발전적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쪽방촌을 왜 언급을 하게 됐냐면 2015년부터 영등포가 3대 도심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로, 강남에 이어서 영등포구가.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쪽방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추진을 했었으나 이게 같이 사는 임대하시는 분들,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거주할 곳도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토지주하고 당사자하고 그 옆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보현의 집이나 토마스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 광야교회 다 같이 합의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한 곳에 모아놔서 다시 보이지 않는 집청촌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에 이거 말고 우리가 행복주택을 하면 인근 아파트는 반대가 심하니까 영등포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인근에 다 폐철공소라든가 이 도시정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주거환경 때문에 반대가 없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만약에 아파트라도 많이 있었으면 여기 또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젊은이나 이 사람들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그 주변에 폐철공소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말했을 때 그 집장촌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 말고 우리 서울시 땅에 행복주택도 들어오는 땅이 하나 있죠.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주차장 용지에 주차장 용지에서 10발자국도 아니고 올라가서 바로 앞에 불 켜져 있는 집장촌이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과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은 숙제로 저는 교통부하고 영등포가 서울시는 안 왔지만 같이 제대로 된 데는 영등포가 성공한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들어서야 다른데 동자동도 잘 들어서고 다른 것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우리가 이거는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따뜻한 정치 또 따뜻한 언론 아까 인사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사하신 우리 김영주 국회의원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여러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만 우리 제한된 시간에서 이걸로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은 처음 가는 길은 험한 길이고 많은 도전이 직면하고 국회에 대한 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대표들 모두 문제 제기해줬고요. 저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피아를 가져라는 거. 그러니까 함께 우리 멋진 15도적인 사업, 가는 길에 우리 성공적인 가기를 좀 다짐하면서요. 다시 한번 좋은 발제해 주신 우리 최원영 소장님 그리고 이동형 활동을 비롯한 다른 지정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낮이도 부전 날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